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재선까지 성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를 훔쳤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도청, 백악관이 주도한 불법 침입, 그리고 진실을 묻기 위해 움직인 권력형 은폐 작전. 이 모든 게 미국 민주주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믿을 수 있으신가요? 1972년 새벽 워싱턴의 한 건물. 들키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사건. 하지만 그 순간부터 미국 대통령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고 권력으로 법을 눌렀으며 결국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도망치듯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로 세상은 이후 모든 대형 스캔들 앞에 같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게이트. 지금부터 권력에 취해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된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미국을 뒤흔든 최악의 정치 범죄.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닉슨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타락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닉슨은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지지했고 국제 질서와 냉전 구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엘리트 정치인이었죠. 문제는 워싱턴에 발을 들인 이후였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거치며 그는 정치가 이상이 아니라 거래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법을 살짝 비틀면 돈이 굴러들어왔고 눈을 한번 감아주면 권력을 얻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치계에 만연했던 부패와 뇌물 문화는 닉슨을 서서히 집어삼켰던 거죠. 여기에 닉슨의 가난한 출신 배경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고도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해야 했죠. 이 경험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열등감으로 남았고 가난은 그에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적이 되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닉슨은 부와 권력에 집착하게 됐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런 닉슨이 한때 FBI에 지원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치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1960년 닉슨은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에게 패배하며 좌절을 맛보게 되었죠. 다음 선거에서는 후보 지명조차 받지 못하는 정치적 굴욕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닉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무려 8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68년 민주당이 내부 분열로 흔들리고 제3당까지 등장한 혼란의 틈새에서 마침내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닉슨이 절대 권력의 문턱에 올라서게 된 순간은 대통령에 취임한 순간부터 닉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권력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가 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측근들은 그의 성급한 행동을 경계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며 먼저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닉슨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국민 지지율이었습니다. 대중의 지지가 굳건하다면 어떤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그 파장은 최소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닉슨이 가장 먼저 손댄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해결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의 최대의 공포였거든요. 그는 급하게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대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이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시선도 있었지만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은 닉슨이 미국을 인플레이션에서 구해냈다며 환호했고 그의 지지율은 치솟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실 닉슨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존슨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었거든요. 지지율이라는 방패를 손에 넣자 닉슨은 뒤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정 농민 집단에만 수출 보조금을 몰아주는 대가로 $10,000,000의 정치 자금을 챙겼고 기업들에게 특혜를 약속하며 수십만 달러를 거래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치밀했고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은 끝까지 몰랐죠.
겉으로 보이는 닉슨은 여전히 깨끗하고 유능한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닉슨이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지율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가 미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FBI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점입니다. FBI는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닉슨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FBI를 지배하고 있던 인물은 초대국장 에드거 후버. 그는 무려 40년 가까이 FBI를 장악하며 고위 정치인들의 치부와 비리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은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 협박과 통제를 위한 무기였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후보를 견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FBI의 힘을 줄이려고 하면 후보는 그들의 비리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정치인들 중 뒤가 깨끗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결국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FBI는 대통령조차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조직이 됐습니다. 닉슨 역시 처음엔 후보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그가 입을 열면 대통령직은 물론 인생 자체가 끝날 수 있었으니까요. 닉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후보를 해임하는 선택지도 검토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FBI 국장을 건드리는 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죠. 수천 명의 FBI 요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결과가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고 닉슨은 두려움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월이었죠. 닉슨이 젊은 시절 FBI에 지원했을 때도 국장이었던 후보는 이미 고령이었고 70대를 넘기면서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해진 겁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빠르고 치밀하던 FBI는 점점 느려졌고 수사의 강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닉슨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후보 곁에는 마크 펠트라는 유능한 부국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펠트는 경험과 정보력, 그리고 청렴성까지 갖추었죠. FBI 내부에서는 국장이 물러나더라도 펠트가 있으면 괜찮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고 모두가 후보가 그에게 자리를 넘길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국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후계자도 없고 이양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FBI를 이끌겠다는 발표였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권력이었습니다. 후보는 수십 년간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집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쌓아왔고 어느 순간부터 그 권력을 국가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사법, 정보기관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했고 20세기 중반의 굵직한 사건들 대부분에 그의 이름이 얽혀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오른 후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마음먹었죠. 당연히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력이 쇠한 사람이 계속 조직을 붙잡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후보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FBI의 힘은 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정치권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회에 공화당 세력이 많았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FBI는 대통령을 견제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펠트 부국장은 불만을 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고 닉슨은 이 상황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제 자신을 막을 존재는 없다고. 노쇠한 국장, 흔들리는 조직, 정치에 묶인 수사기관. 이전 대통령들이 넘지 못했던 벽이 닉슨 앞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재선위원회, CRP를 만들고 본격적인 불법 정치 공작에 착수했습니다. 원래라면 FBI가 막았어야 할 일들이었지만 후보는 권력 유지를 위해 움직일 여유조차 없었고 닉슨의 범죄는 그대로 방치되었죠. 닉슨 정권의 부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하는 언론이 나타나면 공권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입을 막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수사기관과 행정부의 힘이 권력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닉슨의 부정부패는 완전 범죄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은 FBI 부국장 마크 펠트뿐이었죠. 하지만 국장 후보가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부국장이라는 위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청렴함으로 평가받던 펠트는 이대로 가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게 훼손될 것이라 느끼면서도 그저 침묵 속에서 닉슨의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닉슨의 첫 임기는 끝을 향해 가고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재선이었습니다. 대선 시즌이 다가오자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했고 이를 가장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던 인물이 바로 펠트였습니다. 그가 바라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닉슨의 패배, 민주당의 승리만이 이 사태를 멈출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분열돼 있었고 닉슨의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죠.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폭로. 선거 국면에서 닉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거나 치명적인 실수가 공개된다면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었습니다. 펠트는 누군가가 어느 지점에서든 먼저 불씨를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부든 언론이든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는 준비해둔 모든 정보를 쏟아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FBI가 먼저 나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펠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닉슨과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축적하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첫 사건에 대비했습니다. 대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는 자신이 쌓아온 FBI의 정보들을 정리하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는 당시 닉슨의 상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지율은 60%를 넘었고 민주당 후보는 존재감조차 희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재선은 거의 확정처럼 보였습니다. 측근들은 이제 당선 이후의 국정 운영까지 대비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닉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짓밟고 싶었습니다. 과거 민주당에게 패배의 8년을 기다려야 했던 기억, 특히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에게 당했던 굴욕은 닉슨에게 지워지지 않는 콤플렉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TV 토론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전국에 생중계됐던 그 장면은 열등감 많은 닉슨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였죠. 이번만큼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압승해 민주당을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측근들은 이미 이기고 있다며 말렸지만 닉슨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을 완전히 누를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 압박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든 리디. 닉슨 진영에서도 괴짜로 통하던 그는 무려 100만 달러를 들여 특수 통신 장비를 장착한 첩보팀으로 민주당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미행하자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금액도 내용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측근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리디는 계획을 수정해 절반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이었고 다시 거부당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금액을 25만 달러까지 낮춘 안을 가져옵니다. 이쯤 되자 측근들도 흔들립니다. 이미 3번이나 거절했고 마땅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아무도 이길 필요가 없던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승인됩니다. 문제는 그 계획에 명백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본부를 불법으로 도청해 선거 전략을 엿보겠다는 발상이었죠. 당연히 범죄였고 승인해서는 안 될 계획이었지만 닉슨 정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각종 부정부패가 반복되는 동안 측근들 역시 범죄에 무뎌져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는 경험이 판단을 흐렸고 불법 도청마저 이 정도는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 승인됩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죄책감보다 3번이나 계획을 거절한 리디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앞섰을 정도로 정권 전체가 부패에 잠식돼 있었습니다. 리디의 계획은 곧 실행에 들어갑니다. 목표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선거 전략을 논의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복합 건물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였죠. 리디는 5명의 요원을 보내 도청기를 설치하게 합니다. 첫 침입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준비가 미숙했던 거죠. 리디는 재침입을 지시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침투가 이루어졌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죠. 도청기 설치에 정신이 팔려있던 요원들은 들이닥친 경찰을 피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엔 단한 침입 절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훔치러 온 것이 돈이 아니라 정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불법 도청 장비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치 스캔들의 첫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법 도청은 일반 범죄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건은 곧 연방수사국 FBI로 이관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사 초반부터 이상한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5명의 소지품에서 백악관 인사와 연결되는 전화번호가 발견됐고 그들이 들고 있던 현금은 더 수상했습니다. 지폐의 일련 번호가 거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이는 길거리 범죄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형태였죠. 리디가 계획에 배정했던 25만 달러가 은행에서 한 번에 인출된 돈이었고 그대로 수고비와 경비로 뿌려졌기 때문이었죠. 정부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흔적이었습니다. FBI는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수사의 중심에는 부국장 마크 펠트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쯤은 우연이라 넘길 수 있었지만 연속된 일련 번호의 현금은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펠트는 수사의 깊이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5명에 대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현금이 멕시코를 한 차례 거쳐 세탁된 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출처를 숨기기 위해 해외를 경유한 전형적인 정체금 세탁 수법이었습니다. 돈을 따라가자 계획의 설계자 고든 리디가 드러났고 수사 범위는 곧 이 계획을 승인해준 사람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정부 인물이 개입된 불법 도청, 그리고 조직적인 자금 세탁. 펠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선거 공작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부패와 연결돼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는 닉슨 재선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 바로 닉슨의 최측근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죠. 이제 펠트는 닉슨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돼 있다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 조직이 해외까지 동원해 돈을 세탁했다면 그 규모는 이미 개인 범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죠. FBI는 부정부패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펠트는 이 사건을 전면적인 권력형 범죄로 전환시켰습니다. 당시 FBI의 수사력은 막강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료를 쌓아 올린 끝에 펠트는 빠르게 닉슨의 전모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닉슨은 재선위원회를 통해 직권남용, 횡령, 불법 정치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었죠. 은폐 시도 역시 곳곳에서 확인되었지만 FBI의 촘촘한 수사망 앞에서 모든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펠트는 결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대가 누구든 이 사건만큼은 끝까지 가겠다고.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닉슨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워터게이트에서 뭔가 걸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걸려도 어떻게든 처리하면 된다는 반응이었죠. 4년 동안 수많은 일을 숨겨왔는데 이 정도 사건쯤이야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FBI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FBI가 움직였다는 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전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닉슨도 직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까지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워터게이트 건물 주변에 기자들이 몰렸고 일부 매체에서는 이미 보도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상황이었죠. 닉슨은 서둘러 선을 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과 전혀 무관하며 그저 삼류 침입 강도 사건에 불과하다는 발표였죠. 당시 닉슨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FBI가 수사를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도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닉슨은 여론도 잠잠하고 언론도 결정적인 걸 잡지 못한 것 같다며 일단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에 침입했다 붙잡힌 사람들이 이미 법정에 서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입을 열어버리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강도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워터게이트에 침입한 5명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 이미 손을 써둔 듯 그들은 놀랄 만큼 침묵을 유지했고 재판은 답보 상태에 빠졌죠. 그 배후에 있던 인물이 바로 존 딘이었습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이자 닉슨의 최측근, 말 그대로 오른파로 불리던 사람이었죠. 딘은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재판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는 아직 접촉이 가능할 때 은밀히 워터게이트 5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재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증언을 시작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논리였죠. 대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길은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죄가 나와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사면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도청과 자금 세탁이 얽힌 사건이라면 최소 수십 년형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입만 다물면 감옥에 오래 있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입을 여는 순간 대통령이 무너지면 너희도 함께 버려질 거라는 사실상 협박까지 곁들여졌죠. 워터게이트 5인은 결국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들은 판사의 질문에도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배우가 있었느냐는 결정적인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죠. 판사는 진술하지 않으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핵심 증언이 막히자 워터게이트와 백악관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고리는 사라졌고 재판은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대선은 눈앞인데 재판은 멈춰있고 이대로라면 닉슨의 재선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는 순간 유죄 판결을 받은 워터게이트 5인은 대통령 특권으로 언제든 사면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워터게이트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 뒤에 숨은 닉슨의 비리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FBI가 쥐고 있던 수사 자료 역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는 순간 그 자료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거였죠. 당시 미국 정치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건 거의 금기에 가까운 일이었고 실제로 훗날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대통령 기소는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만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단죄의 전제 조건은 하나, 닉슨이 선거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펠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가 떠올린 마지막 수단은 바로 폭로였습니다. FBI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닉슨 정권의 부정부패 정보를 언론에 흘려 여론을 뒤집는 것, 그것만이 닉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물론 FBI 고위 인사가 정보를 흘리는 건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펠트는 권력 남용과 범죄를 일삼는 대통령을 그대로 두는 게야말로 국가에 더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마지막 양심의 선택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언론을 물색했고 결국 선택한 곳은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펜타곤 페이퍼 등 굵직한 폭로를 해온 언론이었고 무엇보다 끝까지 밀어붙일 배짱이 있는 곳이었죠. 펠트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포스트 기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흘렸고 기자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배우라고 던지면 백악관은 즉시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주변인부터 터뜨리는 거죠. 그는 닉슨 재선위원회와 연결된 자금 관리인, 중간 실무자들의 정보를 하나씩 워싱턴 포스트에 건넸고 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조용히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펠트가 흘린 단서를 따라 닉슨 재선위원회 인물들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수차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 관련자가 입을 연 거죠. 그는 인터뷰에서 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며 닉슨의 선거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관련 기록들이 조직적으로 파기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순간
워터게이트는 더 이상 침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화살표는 분명히 백악관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보도는 닉슨의 선거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그 기록마저 파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중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이렇게 쓰였다고? 의심의 불씨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일부는 단순한 의혹이라며 넘겼지만 펠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망설이는 순간을 노려 더 강한 카드를 던졌죠. 감사 결과였습니다. 닉슨이 선거 자금 50만 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예비 감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정면으로 보도했습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수십억 원대 선거 자금을 빼돌렸다는 소식에 언론은 들끓었고 닉슨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철저히 숨겼다고 믿었던 정보들이 어디선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출처는 끝내 잡히지 않았죠. 여론이 달아오르자 펠트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30만 달러 규모의 수상한 자금 사용, 관련 자료의 조직적 파기,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재선위원회의 연결고리까지 차례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자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대통령이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냐는 의심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불씨는 이미 붙었고 이제 큰 불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펠트 역시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더 치명적인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닉슨의 대항마였던 민주당 후보 조지 맥거번 캠프에서 대형 악재가 폭발한 겁니다. 정확히는 맥거번이 아니라 러닝메이트였던 부통령 후보 이글턴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선거판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죠. 워터게이트로 향하던 시선은 단숨에 민주당 내부로 옮겨갔고 닉슨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던 판세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병력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 과정에서 전기충격 요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잘잘못을 떠나 미국의 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상징성과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이글턴이 이 사실을 숨긴 채 출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맥거번은 급히 불을 끄려 나섰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다. 과거의 병력일 뿐이다. 직접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검증받게 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 선택이 결정타가 됩니다. 맥거번이 데려간 정신의학자들은 예상과 정반대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우울증은 재발할 수 있고 만약 이글턴이 부통령이 된다면 국가 운영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런 인물을 러닝메이트로 세운 민주당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맥거번의 지지율은 단숨에 41%에서 24%로 추락해버립니다. 민심은 빠르게 닉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의혹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통령인 닉슨이 민주당보다는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역풍에 워싱턴 포스트와 펠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펠트는 이제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고 포스트뿐 아니라 타임 매거진 등 여러 언론에 동시에 정보를 흘리며 워터게이트 이슈에 다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떠난 20%의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친닉슨 성향 언론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며 몰아붙였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닉슨의 부정 역시 결국 소문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민주당은 급히 부통령 후보를 교체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론은 냉담했고 닉슨의 지지율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오인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도 사건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대선이 끝났고 압도적인 표차로 닉슨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리 기준인 270표를 훌쩍 넘겨 닉슨은 무려 52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맥거번은 고작 17명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압살이었죠. 이렇게 재선에 성공한 닉슨은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임기, 그리고 완전히 풀린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머릿속에는 축하보다 먼저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의 뒤를 물고 늘어지며 불편한 기사들을 쏟아냈던 그 언론 말이죠. 닉슨은 이제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가 써온 기사들을 하나하나 훑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포스트뿐 아니라 타임 매거진 등 여러 언론에서 거의 동일한 정보가 동시에 터져 나왔던 겁니다. 정보의 결이 같다는 건 뜻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핵심 정보를 쥐고 여러 언론에 동시에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FBI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닉슨은 곧바로 결론에 도달합니다. FBI 안에 배신자가 숨어 있다. 재선 직후 그는 곧바로 내부자 색출을 지시했고 FBI 내부를 뒤집는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닉슨을 선거에서 막는 데 실패한 펠트는 이 움직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이제 닉슨은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이고 권력의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재선위원회와 측근들이 총동원돼 내부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펠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죠. 닉슨은 대통령 권한으로 FBI 국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했습니다. 본격적인 내부 정리에 들어가자 수사는 빠르고 집요하게 진행됐고 결국 내부 제보자의 윤곽은 생각보다 쉽게 드러났습니다. 닉슨은 자신의 충직한 법률 고문 존 딘에게 직접 펠트의 처리를 맡겼죠. 하지만 FBI에서 30년을 버틴 펠트는 딘의 회유와 압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닉슨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기존 국장을 내치고 루 케라우스라는 새 국장을 임명하며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합니다. 케라루스는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장 권한을 앞세워 사사건건 펠트를 압박하며 사실상 업무를 마비시켰죠. 매일 이어지는 노골적인 견제와 모욕 속에서 펠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30년 경력의 FBI 부국장은 그렇게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펠트를 처리했지만 닉슨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이렇게 쉬운 걸 딘은 왜 못했지라며 존 딘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워터게이트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친닉슨 성향이던 FBI 국장이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받던 중 워터게이트 관련 자료를 백악관 법률고문 딘에게서 전달받았고 그것을 파기했다고 실수로 털어놓은 겁니다. FBI가 백악관을 위해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충격에 빠졌고 수사는 다시 불붙으며 자연스럽게 딘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닉슨은 이번엔 딘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집무실로 불러 그동안의 일을 교묘하게 유도하며 말하게 만들었고 그 장면을 녹음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죠. 하지만 딘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고 말을 아끼며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충성의 대가가 배신이라는 걸 알게 된 딘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다고. 딘은 곧바로 상원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관여한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백악관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모두 녹음된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만약 그 테이프가 존재한다면 닉슨의 은폐 지시와 범죄 개입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특별검사는 즉시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고 닉슨은 이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압박했죠. 그러나 법무장관은 항의하며 사임했고 부장관도 뒤를 따랐습니다. 결국 송무차관이 특별검사를 해임하면서 하룻밤 사이 법무장관, 부장관, 특별검사가 모두 자리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 부르며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급격히 닉슨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닉슨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해명은 변명이 되었고 오히려 여론은 더욱 악화됐죠. 결국 몇 달간의 버티기 끝에 닉슨은 녹음 테이프 제출을 받아들였고 공개된 테이프에는 범죄 은폐를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 역사상 강력한 권력자가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프 하나만으로는 당장 탄핵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순간 FBI를 떠난 뒤 조용히 지내던 전임 부국장 마크 펠트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자세히 보라며 폭로했습니다. 녹음에는 18분 30초가량의 공백이 있었던 거죠.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려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닉슨은 몇 달에 걸쳐 녹음 테이프의 일부를 삭제한 채 제출했던 겁니다. 그 순간 판이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증거를 훼손한 증거인멸,
이제 탄핵으로 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증거 훼손을 시작으로 권력 남용, 사법 방해 혐의가 줄줄이 연결되며 닉슨의 방어선은 무너졌고 이제 탄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탄핵 직전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면서 워터게이트는 이렇게 막을 내렸죠. 한편 내부 고발자였던 존 디는 진실을 털어놓은 대가로 사면을 받습니다. 이후 그는 대통령 권력을 비판하는 인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죠. 닉슨의 퇴진 후 뒤를 이은 제럴드 포드는 취임 직후 닉슨을 사면했지만 너무 빠른 면죄부는 국민의 분노를 불렀고 그는 재선에 실패합니다. 닉슨은 퇴임 후 책을 쓰며 이미지 회복을 시도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닉슨 하면 워터게이트 하면 닉슨이 떠오를 정도로 그의 이름은 스캔들의 대명사가 됐죠. 그리고 끝내 침묵을 지키던 마크 펠트는 죽기 직전 자신이 정보 유출자였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청에서 시작됐지만 대통령을 무너뜨린 결정타는 범죄 그 자체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공언하던 그 입으로 뒤에서는 증거를 지우고 진실을 잘라냈죠. 권력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권력을 파괴했습니다. 권력에 취해 끝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대통령,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침묵을 깨뜨린 내부자. 이 두 사람의 충돌이 만든 것이 바로 워터게이트였습니다. 총선과 쿠데타 없이도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경고 말이죠. 그래서 워터게이트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이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을 때 같은 질문은 언제든 다시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을 남긴 채 워터게이트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